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실패했습니다.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위원으로는 두 번째로 구속되면서 한덕수 전 총리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협상단과 찍은 엄지척 사진을 공개하며 합의대로 상호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경기 용인시의 한 식당으로 승용차가 돌진해 식사 중이던 일행 중 1명이 숨지고 6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했습니다. 누구보다 법을 가장 잘 아는 검찰총장 출신 전직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한 겁니다. 그러자 특검이 허를 찌르며 당시 상황을 자세히 브리핑했습니다. 수의도 입지 않고 속옷만 입고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버텼다. 특검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겁니다. 팽팽한 신경전으로 정면 충돌한 윤 전 대통령과 특검. 먼저 2시간 대치 상황을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탄 차량이 서울구치소로 들어갑니다. 2시간 만에 차량이 빠져나오지만 그 뒤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탔어야 할 호송차는 보이지 않습니다. 특검팀이 오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결국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8시 40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하였으나 피의자의 완강한 거부로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특검팀에서는 문홍주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이 직접 구치소로 가 체포를 시도했습니다. 구치소는 체포를 위해 교도관 4명을 투입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특검팀은 체포 대상자가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집행에 따를 것을 권고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따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엔 안전사고를 우려해 물리력 행사를 자제했지만 다음엔 물리력을 동반해 집행할 것이라며 재차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7일까지입니다. 특검팀은 그 안에 다시 한번 강제 구인을 시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특검팀이 교도관과 함께 수용실 문을 열었을 때 윤 전 대통령은 속옷만 입고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강제로 끌고 나오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것이 특검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체포무산 1시간 뒤 이번엔 벗었던 수의를 입고 변호인을 만나러 스스로 수용실 문을 나섰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들어간 건 오늘 오전 8시 30분쯤입니다. 문홍주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 등 3명이 구치소 안에서 교도관들과 만났고 10분 뒤 수용실로 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수용실에 누워 버티며 나오지 않았고 심지어 수의도 입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특검은 20-30분 간격을 두고 총 4회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의자는 체포에 계속 불응하였습니다. 결국 2시간 뒤 특검팀은 강제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경우 발생할 사고를 우려해 집행을 중단하고 서울구치소를 떠났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의를 입지 않은 것이라 밝혔고 법무부도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안은 반팔 상하의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다가 특검이 집행을 시도하자 그때 수의를 벗었고 특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고 합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개인의 복장 상태까지 언급하며 인격을 조롱했다며 반발했고 심장혈관과 경동맥 협착 등으로 체온 조절 장애가 우려돼 수의를 벗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검팀이 철수한 뒤 다시 수의를 갖춰 입은 윤 전 대통령은 잠시 뒤 1시간가량 변호인 접견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될 것 같습니다. 외신에도 보도가 될 것 같은데요. 속옷만 입고 완강히 체포영장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상세히 브리핑한 특검. 이에 대한 의도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사회부 박은채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박 기자, 김건희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속옷에 대해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례적으로 긴 브리핑이었다고요? 네, 오늘 김건희 특검팀 브리핑 대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상황과 관련해 이뤄졌습니다. 네. 평소에 20분 남짓 진행되던 브리핑은 오늘 브리핑장 대관 시간 50분을 다 쓰고 끝이 났는데요. 영장 집행 당시 상황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고 답변도 거의 피하는 것 없이 상세하게 이뤄진 겁니다. 심지어는 윤 전 대통령이 체포에 불응하던 때 착용한 속옷 모양과 색깔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어허. 브리핑에 나선 오정희 특검보는 소매가 없는 상의 속옷을 입었다고 답변을 피하지 않았는데 색깔은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옷을 다 갖춰 입고 있지 않은 상태라 물리적으로 강하게 대응할 걸로 예상됐다며 안전사고를 고려해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도 밝혔습니다. 체포 시도에 불응하는 상황을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불리한 여론을 만드는 걸로 보이는데요. 브리핑 내용에 대해 실제로 윤 전 대통령 측은 인신모욕의 장을 만들었다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한 브리핑이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특검 입장에서 보면 공수처 때와 같이 체포영장 집행이 안 됐어요. 방법이 없습니까? 네, 내란 특검 때와 같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시도까지 합치면 오늘로 5번째 강제조치 시도가 실패한 건데요. 네. 지난 1월 공수처가 구속한 뒤 조사에 불응하는 윤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려 했지만 6시간 대치 끝에 불발됐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에서도 윤 전 대통령 구속 뒤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을 끌고 나오라는 인치 지휘 공문을 3차례 보냈지만 모두 불발됐습니다. 네. 이에 이번에는 특검보가 수사관을 데리고 직접 현장에 가는 더 강한 조치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다음 체포 시도에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한 체포 집행을 완료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구속영장의 효력은 피의자 조사를 위한 강제력을 포함하고 있다고 우리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무산 뒤에는 벗었던 수의를 입고 스스로 변호인을 접견하러 갔어요. 이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민주당에서는 접견이 너무 많다. 이런 특혜 논란도 제기하고 있다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이 특혜라고 주장했습니다. 위원들은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는데요. 특위가 확인한 구치소 접견 기록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부터 3월 초까지 1차 구속기간 동안 341시간, 지난달 2차 구속기간 동안 53시간 등 모두 395시간을 변호인 등과 접견하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네. 특위는 일반 수용자에게 적용되기 어려운 특혜라고 주장했습니다. 2025년 1월 25일인데요. 39명을 접견한 적도 있었습니다. 윤석열이 사실상 구치소를 자신의 사무실처럼 활용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네. 법조팀 박은채 기자였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 이른바 김 여사의 집사 김예성 씨가 관여한 회사와 투자사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 회사가 받은 투자금 184억 원 가운데 40억 원이 김 씨가 실제 소유한 회사로 흘러간 정황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특검팀은 김 씨가 실소유한 회사 돈을 집 임대 보증금 이런 사적으로 쓴 정황까지 파악했습니다. 조성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 집사로 거론되는 김혜성 씨가 설립에 관여한 회사 IMS 모빌리티입니다. 2023년 카카오 모빌리티와 HS 효성 등 기업들이 이 회사에 모두 184억 원을 투자했고 이 중 46억 원은 이노베스트 코리아라는 회사로 흘러갔습니다. 이노베스트 코리아는 김 씨 아내 정모 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록돼 있어 김 씨가 실소유한 회사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성장성이 의심되던 IMS 모빌리티에 기업들이 거액을 투자하고 일부가 실소유 의심 회사로 흘러간 데 김 여사가 관여한 게 아닌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특검팀은 이노베스트 코리아 회사 돈 중 일부가 김 씨 일가 임대 보증금 등으로 쓰인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김 여사 관여가 의심되는 투자금이 실제로 김 씨의 이익을 위해 쓰였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특검팀은 오늘 IMS 모빌리티와 HS 효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런 정황과 함께 김 씨와 김 씨 아내, 투자사 관계자 등을 업무상 배임 피의자로 영장에 적시한 걸로도 파악됐습니다. 특검팀은 내일 김 씨의 동업자인 조영탁 IMS 모빌리티 대표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배임 혐의 규명을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향후 김 씨가 투자금 일부를 김 여사에게 전달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조성우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이틀째 김건희 특검팀의 소환 조사에 출석했습니다. 출석 때마다 연일 떳떳하다는 입장을 밝힌 명 씨. 오늘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에 관여했다는 말을 직접 꺼냈습니다. 심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째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를 받으러 출석한 명태균 씨. 오늘도 취재진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또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이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성실히 특검에서 조사하고 수사하는 부분을 협조할 생각입니다. 특검팀 출석 때와 점심 식사를 하러 나올 때, 소환 조사를 마치고 나올 때 등 취재진을 마주칠 때마다 명 씨는 연일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 개입 의혹을 가장 잘할 거라고 말하더니 김영선 공천 관련돼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 공관위원장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언급했습니다.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의 출정식 때 거기에 권성동 의원이 아마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강남구청장 조성명 씨한테 내가 너 공천 줬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MBN 취재 결과 특검팀은 오늘 조사에서 명 씨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를 비롯한 관계를 캐물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명 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대선 당시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 씨의 진술과 자료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의혹을 집중 규명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은 두 번째 국무위원 구속입니다. 내란 특검팀은 그 다음으로 한덕수 전 총리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박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의 사실을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은 개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휘하는 등 내란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전달한 적도 없을 뿐더러 멀리서 쪽지를 보기만 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관련 지시가 담긴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대통령실 CCTV 영상 등을 확보했습니다. 어제 구속신문에도 해당 문건을 두고 특검팀 측은 개엄 문건, 이 전 장관 측은 김장 행사 관련 문건이라고 맞선 걸로 알려졌는데 법원은 특검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이제 계엄에 동조한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 전 총리의 경우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르면 다음 주 초 조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 닷새간의 여름 휴가에 들어갑니다. 대통령의 휴가지로 잘 알려진 거제 저도로 향하는데요. 첫 휴가지만 한미 정상회담이 코앞인 만큼 마냥 쉴 수만은 없는 일하는 휴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표선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 첫 여름 휴가를 가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선택한 휴가지는 경남 거제 저도입니다. 역대 대통령 휴가지로 자주 이용됐던 곳으로 이 대통령은 주말인 내일부터 저도에 머물 계획입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전국 구상을 가다듬고 독서와 영화 감상 등으로 재충전 시간도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휴가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눈 감고 쉬면 휴가고 눈 뜨고 일하면 직장이지 이러면서 공식 휴가를 별로 안 가졌는데 부하 공직자들이 또 못 쉬는 거예요. 이번에는 휴가를 가야 되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좀 쉴 생각입니다.
이 대통령은 휴가 기간에도 민생 등 주요 국정 현안은 계속 챙기겠다는 방침입니다. 관세 협상이라는 큰 산은 일단 넘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주 내 한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회담이 임박한 만큼 온전한 휴식을 취하기보다 협상 후속 조치와 회담 등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휴가가 끝나면 언제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지도 관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주 안에 만나자고 했지만 이 두 정상 일정상 8.15 광복절 이후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주요 의제로 주한미군 역할 조정이 꼽히고 있습니다.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주 안으로 예고한 지 하루 만에 일정 조율을 시작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상회담이 곧 있을 것이라는 것, 그것도 지금 이제 날짜를 조율 중입니다. 그 내용도 물론 이제 실무선에서 더 충실하게 만들어가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날짜 확정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며 2주 아니다 바뀌다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의 기존 일정을 고려한 발언입니다. 이제 정해진 일정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바꿀 수 없는 일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양국이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재명 대통령은 학예 휴가를 떠납니다. 그 다음 주는 8.15 광복절과 국민 임명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 외교 관계자는 광복절 이후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다만 두 정상의 기존 일정이 조율된다면 광복절 직전 회담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다른 관심사인 주요 의제는 주한미군 역할 조정과 국방비 증액 등이 거론됩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중국의 지정학적 영향력 등 정세 변화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 외에 미국산 무기 직접 구매와 전자권 전환도 협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습니다. 관세 고비는 넘겼지만 중국 견제를 전제로 한 주한미군 역할 조정 같은 동맹 현대화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인 만큼 이 대통령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등 기업 활동과 직결되는 법안들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압박과 대미 투자 그리고 법인세 인상에 더해 규제 입법까지 속도를 내자 재개 반발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여당은 이번 달 처리를 예고한 반면 야당은 그럼 대미 투자 약속은 누가 지킬 거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당 의원들의 반발 속 여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의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청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노란봉투법의 골자입니다. 재개의 반발을 의식한 듯 민주당은 충분한 수기를 거쳤다고 강조하고 해당 법을 둘러싼 오해 불식에 주력했습니다. 모든 파업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호도하고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당은 법의 위헌성이 다분하다며 맞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헌법상의 사적 자치 원칙, 기업의 그런 원칙과도 안 맞는 거예요. 헌법 원칙하고. 당연히 위헌성이 있는 조항입니다. 방송 3법과 상법 개정안 역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충분한 토론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야당 반발로 한때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공산당이라고 하신 분은 저 북한으로 가시면 공산당이 되는 겁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4일 쟁점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응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범여권 의석수를 고려하면 무제한 토론도 무력화할 수 있어 민주당 공언대로 8월 안에는 법사위를 통과한 모든 쟁점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내일이면 민주당의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됩니다. 정청래 후보의 우위 속에 박찬대 후보가 뒤집기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여전히 정청래 후보가 박찬대 후보보다 우위에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을 상대로 실시한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정 후보가 57.1%를 기록하며 31.7%의 박 후보를 25.4%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이른바 당심에서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는 정 후보는 당원들의 힘을 강조하며 강성 지지층 결집에 주력했습니다. 예전에는 당원들이 국회의원 눈치를 봤는데 지금은 국회의원들이 당원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당원들이 국회의원을 이깁니다. 압도적으로. 상대적으로 수세에 몰린 박 후보는 판세 뒤집기에 나섰습니다. 박 후보 측은 입장문을 통해 당원과 국회의원의 마음이 따로 노는 것처럼 당을 분열시키려는 시도에 강력히 경고한다며 사실상 정 후보 측을 저격했습니다. 의원의 마음과 당원의 마음은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당원의 마음과 의원의 마음을 분명하게 나누는 것은 일종의 간다치기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약속한 정 후보에 맞서 내란 동조죄가 인정된다면 해산 심판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것이라며 선명성 경쟁도 이어갔습니다. 두 후보 모두 투표 동료에도 열을 올리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전당대회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역시 당대표를 뽑는 국민의힘은 최고위원까지 후보자 20명을 확정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제 당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없다고 밝혔지만 탄핵 찬반 공방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레이스 시작 첫날, 당 지도부의 일성은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당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없습니다. 더 이상 전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소모적이고 자해적인 행위는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전당대회가 찬탄과 반탄으로 극명하게 대립하며 당이 분열할 조짐을 보이자 경고장을 보낸 겁니다. 하지만 당권 주자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도 탄핵과 전환길 씨에 대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행했던 그런 계엄이라든지 탄핵이라든지 거기서부터 절연해야 된다는. 조경태 의원은 전환길 씨 주장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 했던 4.19 혁명 등과 배치된다, 정상적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자신과 장동혁 의원의 청년 공천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면서 전 씨를 옹호하는 장 의원을 겨냥했습니다. 전 씨가 왜 극우냐고 되물었던 김문수 전 장관은 당대표가 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을 방문할 계획이 현재는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여지는 남겼습니다. 당대표 선거에서 이겨야 하는 당권 주자들의 선명성 경쟁은 전당대회 기간 내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여야 당대표 선거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부 이승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내일입니다. 어떤 일정을 거치게 되고 또 판세는 현재 어떻습니까? 네, 일정표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요. 네. 오늘 이제 국민 여론조사는 오늘로써 마무리가 되고 권리당원 투표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권리당원 투표 결과는 전체 투표의 55% 비율로 반영됩니다. 이른바 당심에서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는 정 후보는 충청과 영남 지역 권리당원 투표에서 박 후보를 앞섰습니다. 내일 공개되는 다른 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에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내일은 대의원 투표도 이뤄집니다. 대의원은 당 지도부, 현역 의원, 지자체장, 주요 당직자 등으로 구성됩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숫자 그리고 반영 비율을 따져보면 대의원 한 표의 가치가 권리당원 17표 정도 됩니다. 박찬대 후보는 상대적으로 현역 의원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 후보가 대의원 투표에서 승리를 거두고 권리당원들로부터 어느 정도 표를 확보한다면 판세를 뒤집는 것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당대표 뽑히면 1년밖에 못한다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이유가 있는데요. 새로 선출되는 당대표 임기는 직전 당대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자녀 임기를 채웁니다. 하지만 내년 전국 지방선거에 공천권을 갖게 됩니다.
과거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집권 초기에 치러지는 선거에선 여당이 승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약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여당이 승리하게 된다면 새 당대표의 연임 가능성도 커지게 됩니다. 연임에 성공하면 추가 2년 임기까지 확보해서 2028년 총선 공천권까지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 주도권을 확실히 다지고 차기 대선 후보군으로 급부상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당대표에 선거되면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는 또 총선까지 또 나가면은 나중에 대통령 후보까지 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볼까요? 당대표 후보가 5명이 나왔습니다. 누가 유력합니까? 네, 지금까지는 김문수 후보가 가장 앞서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김문수 후보가 40% 가까운 지지율로 1위, 장동혁 후보가 2위, 안철수 후보가 3위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도 하나 좀 해볼까요? 앞서 저희가 리포트로 전해드렸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완강히 좀 거부했는데 이게 국민의힘 당대표의 어떤 메시지 또는 영향을 미칠까요? 네,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이름이 전당대회에 언급될수록 당이 분열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원내 지도부의 핵심 관계자 역시 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당의 중진 의원들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치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승민 기자였습니다. 이번엔 어제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부 협상단이 조금 전 미국 워싱턴에서 귀국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예, 강세영 기자, 지금 협상팀이 공항에 도착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를 비롯한 협상팀은 당초 예정대로였던 오늘 오후 6시쯤 이곳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긴 협상을 치렀는데도 협상팀의 표정은 담담하면서도 아주 어둡지만은 않았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도착 직후 취재진 앞에서 일주일간의 협상 과정이 전쟁과 같았다며 이번 협상에 대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난 한 일주일간이 소위 사실은 전쟁과 같은 그런 협상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하는 관계부처가 수시로 소통하고 또 전략도 잘 수립해서 대응할 수 있었고, 협상팀은 오히려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우리 산업의 미국 진출 가능성을 내다봤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또 자동차 산업은 기존보다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관세 12.5%는 저희가 마지막까지 노력은 했습니다만은 마지막까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기업들이 2.5%의 격차를 극복하고 미국에서 충분히 경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쌀을 비롯한 추가적인 농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고 협상팀은 밝혔습니다. 협상팀은 다만 미국과 서면이 아닌 구두 합의를 했다고 밝혔는데 최악의 경우 파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후속 협상에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공항에서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네, 어제 한미 관세 협상을 체결한 직후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엄지척과 함께 환하게 웃으며 만족감을 표현했는데요. 오늘 이때 협의한 대로 한국산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 강영구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백악관에서 공개한 단체 사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우리 협상 대표단을 좌우에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엄지척까지 하며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촬영 장소는 집무실이 모여있는 백악관 서쪽 웨스트윙의 캐비닛 룸으로 벽에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역사화가 걸려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는 공간으로 부른 상징적인 곳입니다. 백악관은 공식 브리핑에서도 한국과의 협상 결과에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90% of those profits will go to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o help pay down our debt and for other matters at the president's choosing. So it was a very successful meeting yesterday.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관세율을 15%로 인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조정된 관세율은 8월 7일부터 발효돼 미국으로 수입 통관되는 한국산 제품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한미 무역 합의에 만족감을 드러낸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 방위비 증액 같은 안보비 청구서를 내밀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불발된 나라도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 50%까지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며 그야말로 관세 폭탄을 던졌습니다. 동맹국인 캐나다에도 35% 관세를 올려받기로 했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했던 상호관세를 행정명령 서명으로 공식화했습니다. 유럽연합을 포함한 69개국의 관세율을 확정했는데 협상이 결렬된 국가들에는 15%에서 최대 50%에 이르는 고율의 상호관세가 적용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치로 미국이 막대한 관세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Literally trillions of dollars for the country. This is making our country very rich and respected again. 미국의 주요 교역국인 브라질은 당초 10% 관세율이 예고됐었지만 정치적 이유로 50%까지 치솟으며 가장 높은 상호관세 대상국이 됐습니다. 동맹인 캐나다 역시 펜타닐 등 마약 유입을 차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관세율이 25%에서 35%로 인상됐습니다. 무역협정을 끝내지 못한 인도에는 25%, 대만에는 20% 관세가 각각 부과됐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관세 발효 시점인 현지 시각 7일 전까지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总结会议还没有进行，所以并没有得到一个最终的税率。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고 있다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가 물가를 올리고 불확실성을 키워 미국 경제를 더 고립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연일 고점을 경신하던 코스피가 오늘 하루만 126포인트 급락하며 3,200선은 물론 3,100선도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관세 협상은 타결됐지만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 주식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거란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뿔난 개미들은 국회 청원까지 넣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코스피 시황판이 오늘은 일제히 파란색으로 뒤덮였습니다. 코스피는 오전에 3,200선이 붕괴되더니 오후 들어 하락폭이 커져 3.8% 넘게 하락한 3,119로 마감했고 코스닥은 4%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재명 정부 이후 코스피가 3% 넘게 하락한 건 처음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500억 원, 1조 원 넘게 주식을 팔며 급락을 이끌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게 급락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증권거래세 인상,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하향, 예상보다 높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등이 주가 상승에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세제 개편안 자체가 증시 부양 체계는 조금 역행하는 정책의 어떤 불확실성 자체가 상당히 좀 커졌다라는 부분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 일본, EU와 관세율이 15%로 같아진 점도 관련주 하락에 영향을 줬습니다. 상호관세까지 추가가 되니까 아직 이 상호관세 여파를 우리가 확인이 못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한 개미 투자자가 올린 세제 개편 반대 국회 청원엔 하루도 안 돼 4만 명 이상이 동의를 눌렀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두 달여 만에 다시 1,400원을 넘어선 가운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주주 기준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폭염이 연일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서울의 7월 열대야 일수가 23일로 최종 집계되며 어제 세운 역대 최다 기록을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다음 주 중반쯤 비가 예보돼 있어 더위가 한풀 꺾일 거란 전망입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아침부터 기온이 40도를 넘어갑니다.
인적 없는 공원엔 매미 울음소리만 쩌렁쩌렁 울립니다. 오늘 오전 서울의 최저기온은 27.8도입니다. 8월의 첫날부터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높은 최저기온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열대야 일수도 최종 23일로 관측 사상 가장 긴 7월의 열대야가 됐습니다. 여름이 시작되는 6월부터 2달간 전국의 열대야와 폭염 일수는 역대 3위였지만 나머지 폭염 관련 지표는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햇살이 내리쬐면서 사방에서 뿜어지는 복사열은 관측값보다 더 심한 열기를 전합니다. 냉방 장비로 체감 온도를 30도 초반으로 낮춘 야외 작업장을 찾아보니 일부 장소에선 온도가 40도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건설 현장에선 이렇게 금속성 자재가 쌓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에는 열기까지 더해지면서 작업자들이 온열 질환에 취약해지기 쉽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아침 사이 최저 기온이 25도를 웃돌아 오늘 밤도 열대야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일 토요일까지 고기압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은 가운데 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엔 서해상의 수증기와 북쪽의 찬 공기가 만나 많은 비가 쏟아져 더위는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미수입니다. 이런 날씨에 밖에서 일하는 분들은 얼마나 힘드실까요? 오늘도 폭염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야외 노동자들을 황지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형광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전동톱으로 풀을 다듬고 낫을 들고 직접 자르기도 합니다. 가로수와 녹지를 정비하는 구청 조경 작업자들입니다. 한낮 땡볕 아래 장비 열기까지 더해져 땀은 비 오듯 쏟아지지만 목에 두르는 얼음밴드는 더위를 식히기에 역부족입니다. 한 20분도 안 갑니다. 목에 두르는데 한 15분이면 말짱 헌일에 다 녹아버리니까. 오후 2시 현재 도로의 온도는 46도인데요. 작업자들은 팔토시와 마스크, 물수건으로 무더위와 지열을 견디고 있습니다. 폭염 속에선 30분만 일해도 녹초가 돼버리는데 여름철엔 풀이 빨리 자라는 탓에 민원도 증가해 부지런히 작업을 이어가야 합니다.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 도로 열기를 견뎌야 하는 교통경찰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자동차 열기와 매연까지 참아가며 도로 곳곳을 살피다 보면 토시와 장갑은 금세 땀으로 젖습니다. 날씨 탓에 단속 업무 중 짜증을 내는 민원인을 만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불쾌지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운전자분들이 많은 짜증이나 그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수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온종일 폭염을 버티는 노점 상인들도 있습니다. 더위도 더위지만 폭염에 금세 시드는 꽃을 보면 마음도 타들어갑니다. 좁은 노점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에어컨을 설치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는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특히 제일 중요한 게 화재 위험 때문에 만일에 화재가 났을 때는 모든 전체가 다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거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입추가 다가온 것도 무색하게 폭염이 이어지면서 야외 근로자들의 사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황지원입니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서부지법의 시위대가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죠. 오늘 가담자 63명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법원 청사에 불을 지르려 한 남성에 대해 징역 5년이 선고되는 등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민형 기자입니다.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반발한 사람들은 법원에 난입해 의자와 소화기로 창문을 깨부쉈습니다. 막아서는 경찰들을 폭행하고 심지어 법원 청사에 침입해 물건 등을 깨부수며 영장 발부 판사를 찾아다니기까지 했습니다. 바리케이드 빼버려, 바리케이드 빼버려. 당시 난동에 가담한 63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서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법원의 방화를 시도했던 이른바 투불렁남 신모 씨에게는 서부지법 관련 판결 중 가장 높은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심 씨가 공공의 안녕을 해쳐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범행 당시 19세 미만이었던 점 등은 정상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였던 윤모 씨는 법원 출입문 셔터를 망가뜨린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외에도 당시 촬영이 목적이었다고 밝혔던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도 2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부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은 서부자유변호사협회는 이번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까지 가담자 128명 중 81명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면서 1심 재판도 곧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민영입니다. 차량 돌진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경기도 용인의 한 식당으로 6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돌진했습니다. 창가에 앉아서 식사하던 손님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은색 승용차 한 대가 도로에서 천천히 우회전을 하며 건물 쪽으로 들어옵니다. 주차장을 지나치더니 갑자기 속도를 올려 음식점 창문을 향해 돌진합니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놀라서 사고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오늘 오후 2시쯤 경기도 용인시 상현역 인근의 한 음식점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깜짝 놀랐고 차가 돌진해서 그런다는 생각은 꿈에서는 못했지. 아수라에 됐을 겁니다. 차량이 창가 쪽에서 식사하던 손님들을 그대로 들이받으면서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이 사고로 식사 중이던 손님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친 이들은 모두 친인척으로 장례식을 마친 뒤 식당을 찾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는 차량이 급발진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운전자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얼마 전 폭우가 쏟아졌으니 물 걱정은 없겠다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폭염에 마른 장마까지 겹쳐 올해도 가뭄 피해가 우려됩니다. 농민들은 벌써 걱정인데 이 논해될 농업용수를 공사장에서 쓰려고 살수차로 훔쳐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취재가 이루어지는 중에도 이 물 도둑질이 계속됐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논 바로 옆 도로에 살수차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촬영된 곳은 전북 군산인데 충남 차량도 보입니다. 논해될 물을 자기들 공사장에 쓰려고 살수차에 담아가려는 겁니다. 현장에 보면은 먼지나죠? 그게 현장에 뿌리 도로에다 길에다. 살수차가 도착하면 곧바로 농업용수의 물을 퍼나를 수 있도록 현장에는 이렇게 차량 연결 호수까지 설치해놨습니다. 인근 농수로에서도 물을 퍼올리기 위한 호수가 발견됐습니다. 모두 물 공급업자들이 설치해놓은 곳으로 추정되는데 한두 곳이 아닙니다. 중간에 100군데도 넘어 여기 찾으면 여기저기 구석구석 많아요. 심지어 취재를 하는 중에도 농업용수를 퍼가는 업자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수관로가 막혀가지고 하수관로 끼고 가다가 이런 거 누가 설치해놓은 거예요? 농업용수를 무단 사용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적발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신고를 받고 단속을 나가면 거기에 안 계시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경찰은 농민 신고가 잇따르자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요즘 나오는 차 중에는 GPS 위치 추적 기능이 달린 것도 많습니다. 어디에 주차했는지 쉽게 찾아주기 위한 기능이죠. 이번 폭우에 차가 떠내려간 한 운전자가 이 기능을 활용해 차를 찾으려 했지만 정작 제조사는 위치를 알려줄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왜 내 차 위치도 알 수 없다는 건지 전민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차된 차가 급작스런 폭우로 불어난 물에 종이배처럼 떠내려갑니다. 가족과 경기 가평의 펜션으로 놀러 갔던 최모 씨의 차입니다. 탈출하고 나서 대략 한 2, 3분 후에 이제 물에 둥둥 떴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주변을 좀 떠다니다가 아예 이제 물에 쓸려 내려가 버렸습니다. 수해 당시 이곳 펜션 주차장에서는 차 11대가 물에 휩쓸렸습니다. 그중 한 대는 13km 떨어진 곳까지 떠내려갔습니다. 날이 밝아도 차를 찾을 수 없었던 최 씨는 차에 탑재된 위치 추적 기능으로 차를 찾을 수 있는지 제조사에 연락했습니다. 쪽에서는 위치 정보는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그 경찰을 통하지 않고서는 좀 제공이 어렵다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경찰을 찾았지만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누가 차를 훔쳐가거나 교통사고가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자연재해는 사건으로 받아줄 수 없단 겁니다. 경찰도 제조사도 원칙만 내세우면서 내 차의 위치 정보를 내가 알 수 없는 황당한 상황. 제조사는 차량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경우도 많아서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엄격한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진이 제조사의 개인정보 보호 매뉴얼을 입수해 확인해봤습니다. 고객은 원할 경우 언제든지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회사는 요청을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수일 입은 차량이다, 엔진을 떠내려갔다라는 같은 그러한 합리적인 소명이 될 정도의 어떤 증빙만 있으면 당연히 정보 주체를 위해서 정보 주체가 하는 권리 행사에 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취재가 시작된 뒤에야 제조사는 최 씨의 차량 등록원부와 가평군이 발급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받은 뒤 차량 신호 확인에 협조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일주일이 넘게 지난 상황에서 GPS 신호 추적엔 끝내 실패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경남 창원의 한 2층 건물에서 1층 천장이 갑자기 무너져 내려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난 건물은 47년 전에 지어졌는데 너무나도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폭격을 맞은 듯 건물 내부가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무너진 구조물과 집기류가 도로까지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젯밤 10시 46분쯤 경남 창원의 2층 건물에서 1층 천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여자분이 119 신고해달라고 난리치고 또 사람 깔렸다고 큰 소리가 안 났어요. 이 사고로 건물 1층에 있던 50대 남성이 4시간 만에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붕괴 당시 2층에 살던 가족 3명은 1층으로 떨어졌지만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상태로 구조됐습니다. 지은 지 47년 된 이 건물은 2층은 주택으로 1층은 상가로 쓰고 있었습니다. 개인 소유의 작은 건물이라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콘크리트가 너무 강도가 미약했고 철근의 그 부식 정도가 좀 많이 진행이 됐더라. 옆집 주민은 얼마 전부터 이상 조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으면 집이 왜 좀 흔들린다는 느낌이, 쿵 좀 울리는 느낌이 자주 들었습니다. 경찰과 국토안전관리원은 합동 감식을 거쳐 붕괴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회전형 놀이기구가 추락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20명 이상이 다쳤는데 이 가운데 3명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탑승객이 가득 찬 회전 놀이기구가 공중으로 올라갔다가 갑자기 중심축 부분이 부러집니다. 탑승객이 탄 원형 회전부가 지지대에 부딪히더니 지상으로 추락한 겁니다. 탑승객들의 환호 소리는 삽시간에 비명으로 바뀝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타이프의 알하다 지역 놀이공원에서 360픽 펜들럼이라는 놀이기구가 운행 도중 부서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최소 2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 중 3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타이프의 행정 책임자인 사우드 빈 압둘 아지즈 왕자는 사고 조사 기간 놀이공원을 즉각 폐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타이프 주정부는 기계 고장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아랍 현지 매체는 정부가 놀이기구의 안전을 보장하고 검증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앞으로 며칠 안에 사고에 대한 예기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유방암 판정을 받고 가슴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암이 아니었던 사건. MBN이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허술한 관리로 피해를 일으킨 녹십자 의료재단에 사실상 영업중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최은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조직검사 결과가 다른 사람의 것과 바뀌며 유방암이 아닌데도 가슴 일부 절제 수술을 받은 김모 씨.
이게 실수로 인해서 제가 안 해도 되는 고통을 이렇게 받았다는 사실에 정말 허탈함과 정말 그 화도 나고 정말 속상도 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보니 건강검진 의원으로부터 조직검사 판독을 의뢰받았던 G씨 녹십자 의료재단이 하루 먼저 검사받은 다른 여성의 결과를 김 씨의 것으로 잘못 분류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MBN 보도 보건복지부는 대한병리학회에 의뢰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검체검사 수탁인증관리위원회를 열어 녹십자 의료재단에 대한 1개월 인증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인증이 취소되면 검사를 진행해도 검사료를 청구할 수 없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합니다. 복지부는 환자 건강에 실제로 위해가 발생했다는 점, 해당 사실 인지 후 개선 노력이 미흡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체 이번 검사와 관련해서 환자에게 중대한 좀 피해가 발생을 했고 좀 이런 부분들을 좀 근절할 필요가 있어서 인증 취소를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녹십자 의료재단 측은 아직 복지부로부터 인증 취소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피해를 입은 김 씨 측은 법무법인을 선임해 세종 남부경찰서에 녹십자 의료재단을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반 고흐, 모네 이런 거장들의 작품을 접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요. 요즘은 스마트폰과 TV 같은 디지털 기기 덕분에 더 쉽고 편하게 예술을 만나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정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품을 관람하는 사람들의 손에 저마다 스마트폰이 들려 있습니다. 미술관에서 관람을 돕기 위해 대여해 준 건데 별도의 앱을 깔지 않아도 작품에 가까이만 가면 작품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제가 직접 스마트폰을 들고 로댕의 작품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센서가 제 위치를 파악해 화면이 해당 작품으로 전환되고 이어폰에서는 자동으로 설명이 재생됩니다. 이른바 손안의 도슨트 역할을 하는데 사전 정보가 없는 관람객도 보다 쉽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좀 더 쉽고 유익하고 또 무엇보다도 좀 기억에 오래 남는 관람 경험을 제공해 드리려고. 국내 기업의 최신 스마트폰은 네덜란드 방고흐 미술관에 도입됐는데 AR 기능을 활용해 맞춤형 관람 경험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최근에는 4K 이상의 고화질 TV가 보편화되며 집에서 TV로 명화나 해외 미술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구독 서비스까지 등장했습니다. 미술관에서 작품을 감상하시는 것보다 더 선명한 화질, 더 선명한 텍스처로 집안에서 편안하게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체 발광 디스플레이 등 기술이 발전하며 TV가 더 정교한 색을 표현해 작가의 의도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에 세계적인 아트페어에 고화질 TV가 활용되는가 하면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무려 88개의 55인치 모니터가 작가의 예술 세계를 구현했습니다. 디지털 기기의 눈부신 발전으로 기술과 예술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요즘 같은 더위면 동물들도 힘들긴 마찬가지인데요. 호랑이나 코끼리, 하마들도 수영을 하고 얼음 간식을 챙겨 먹고 보양식, 특식까지 챙겨가며 이 폭염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가봤습니다. 온몸이 털로 뒤덮인 호랑이가 비타민이 들어간 얼음을 핥아봅니다. 보양식으로 제공된 닭도 뜯어먹습니다. 더위를 특히 많이 탄다는 시베리아 호랑이는 오늘만은 맹수의 위험을 내려놓고 물장구를 칩니다. 사람도 너무 더운데 동물을 위해서 사육사님께서 이렇게 예쁜 얼음과 또 맛있는 시원한 음식을 준비한 것을 보니까 색다른 경험이었고, 물에 몸을 반쯤 담근 코끼리도 좋아하는 냉동 사탕수수를 받아 먹습니다. 하마의 집 온도는 오전부터 38도에 달합니다. 평소엔 건초를 먹는 하마들도 여름 특식으로 수박과 야채를 먹으면서 더위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호기심 많은 미어캣에게는 게임을 하듯 먹을 수 있게 고기를 줄에 매달아 줬습니다. 얼음과 고기, 비타민은 관람객 볼거리용을 넘는
동물들의 여름 필수품입니다. 여름철에는 움직임도 많이 둔해지고 이제 체온도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물속에서 움직임을 강화하고자 이제 먹이 얼음이랑 전해질을 같이 얼려서 물속에 제공을 했고요. 서울대공원은 호랑이 등 동물 100여 종에 920kg에 달하는 여름 특식을 제공했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손흥민이 이끄는 토트넘 선수단이 오는 일요일에 있을 뉴캐슬과의 친선 경기를 위해 오늘 방한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소속으로는 마지막 고국 방문이 될 수 있다는 전망 속에 팬들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신영빈 기자입니다. 토트넘 선수단의 선두에 선 손흥민과 양민혁이 태극기를 들고 입국장에 들어서자 공항이 떠나갈 듯 뜨거운 환호가 터져나옵니다. 열렬한 환영에 100만 불짜리 미소를 선보이는 손흥민과 얼떨떨한 표정을 짓는 양민혁. 다른 선수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가운데 액자를 선물 받은 손흥민의 절친 제임스 매디슨이 사인부터 포옹, 사진까지 팬 서비스 3종 세트로 화답하자 감격에 대성통곡하는 팬까지 등장합니다. 지난 2015년 손흥민을 영입한 뒤 토트넘의 방한은 벌써 4번째지만 한국 팬들에게 이번 손님 맞이는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합니다. 올 여름 손흥민이 새 팀을 찾아 떠날 거란 이적설이 끊이지 않는 상황. 토트넘에서 뛰는 손흥민의 마지막 고국 나들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 8시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피곤하긴 한데 어떻게 되면 손흥민 선수의 마지막 방한이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하지만 더더욱 빨리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랜 기다림도 마다하지 않은 팬들은 손흥민이 어떤 선택을 내리든 꽃길만 걷길 바란다며 공항을 토트넘의 7번 유니폼 물결로 뒤덮었습니다. 마지막 시즌이 될 수도 있지만 꼭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 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떠나더라도 꽃길만 걷길 꼭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오는 일요일 상암에서 뉴캐슬과의 맞대결로 한국 팬들 앞에 설 토트넘과 손흥민. 이번 방안에서 이적 여부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지 축구 팬들의 시선이 손흥민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여전히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주말에도 극한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 35도, 대구는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또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는 오후 시간대 경기 동부를 비롯한 내륙 곳곳에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오후에 제주를 시작으로 밤에는 수도권과 충청, 호남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에 최고 60mm, 그 밖에 서쪽 지역과 제주에 5에서 40mm 안팎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화요일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극심한 폭염은 한풀 꺾이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 많겠고요. 해안가에선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들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27도, 낮 기온은 35도, 대전은 3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도 낮에 전주와 광주가 36도, 포항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남부지방은 목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